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급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근데 원래는 지지율 높을 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최근에까지만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별말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여론조사 기간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맨날 뭐 누구 고발하고 누구 네. 탄핵하고 불러서 망신 주고 윽박 지르고 그다음에 어디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어디를 갑니다. 항상 방문을 해요. 그래서 방문을 문 열어달라고 그러고 네. 왜 출입증 안 주냐고 그러고 거기서부터 쇼하고 네, 네. 여론조사를 가겠다고 했다가 결국 취소했잖아요. 그 가서 뭘 할 건데? 뭐 사무실 뭐 평수 잴 거예요? 뭐 임장하는 거야? 어? 맨날 저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상상력도 없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그 방법에 대해서 옛날 막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때 야권의 방식을 쓰는 사람들이 170석이나 갖고 있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일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회사 운영도 좀 해보고 남의 회사에서 눈치밥 먹어서 월급 좀 받아본 사람이라면 이 일머리가 있잖아요. 눈치가 네. 있고 나 지금 이 판국에는 뭘 해야 되는구나. 이게 딱 있었고 착착착하고 만약에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면 야 우리 항의 방문하자. 꺼진 웃긴 소리 하지 마. 야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론조사 올리고 일단 사과하고 우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가야지. 이런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항의 방문 이거 잘못됐어. 이거 뭔가 의도가 있어. 우리가 이럴 리가 없어. 그 정신 승리잖아요. 제가 저거 민주당에서 여론조사 기간 가겠다고 한 날 제가 주변 기자들한테 연락 많이 받고 해서 제가 딱 얘기했어요. 민주당이 정말 바보고 실력이 없다. 우리가 공포에 떨 필요가 없다고 확실히 그럼. 얘기했던 게 만약에 민주당이요 진짜 항의가 제대로 진짜 퍼포먼스가 항의를 하고 싶었으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갔어야죠. 그렇지. 여론조사 기간은 가봤자 여심위를 아무것도 없어요. 가야지. 여심위를 갔었어야 됐고 그리고 여심위 가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요. 여론조사 관련해서요. 여론조사 규정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맞아. 성관이가 이거 직접 배포한 자료거든요.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를 네, 거야. 이거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다가 민주당에서 특정 여론조사에 불만이나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그 여론조사 기관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공표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요. 그런 여론조사 계획서라든지 표본 추출 방법 어떻게 표본했고 질문 구성 그걸 객관적으로 자기네들이 조사를 했다는 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요 6개월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문제 제기했으면 선관위가 그걸 다 조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만약에 진짜 항의할 것 같았으면 기관은 가면요 기관은 안 보여줘요 절대로. 아니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기관 또 사기업인데. 그럼 그 뭐한 짓이야. 네. 권한 없이. 관할 없이 국회의원이 왔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보여? 당연히 그건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완전히 그냥 쇼하러 간 거고 아무 효과도 없고 아무 실속도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는 순간 진짜 뭘 모르는구나.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냥 을석수 가지고 힘자랑만 계속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관리하려고 그러고 네. 뭔가 누르려고 하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한민수 의원이 여론조사 업체 관리 법안까지 네. 대표 발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상이 그런 겁니다. 뭐가 잘못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의석수 힘으로 해서 법으로 뭔가를 그냥 규제해서 누르려는 생각. 본인들이 그렇죠. 제일 싫어한다는 어떤 뭐 독재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런 걸 보면 마음에 안 들면 카톡 검열하겠다 그러고 또 문제 있으면 여론조사 검열하겠다 그러고 아니 여론조사 검열을 만약에 문제 제기하고 싶었으면 사실 그 편향성 질문을 많이 의혹 제기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김어준 여론조사 꽃부터 문제 제기했었어야 됐어요. 당연하죠. 그때는 네.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 자기네들 지지율 잘 나올 때는 가만히 놔두고 그리고 이제 와서 지금 자기네들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문제 제기한다? 그거는 진짜 저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톡 검열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발언을 그러니까 그것을 주도한 의원은 전용기 의원이고 국회 소통관에서 그거 한 다음에 나와서 백풀하면서 같이 얘기한 게 김현 의원하고 양문석 네. 의원이었어요. 자, 첫째 그 전용기 의원이 그 검열의 개념과 일반인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파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확실히 그래서 저거 네. 큰일 날 짓이라고 제가 딱 생각을 했었고 네. 전용기 의원은 아직도 본인 발언이 어떠한 잘못된 영역까지 침범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네. 제가 전용기 의원하고 방송 몇 번 해서 이분 심성은 굉장히 착해요. 근데 뭐라고 할까?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뜻이냐? 뭐 하려고 하는지 대충 알겠어요. 그러니까 카톡을 통해서라도
내용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 잘못된 어떤 선전선동 성격의 글을 퍼나르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네, 저도 그렇게 일도는 근데 본 그 것 같아요. 표현을 네.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카톡에서 퍼나르는 것에 대해서 저희 뭐 민주당은 강력히 고발할 겁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분명히 그 얘기 했었습니다. 일반인의 카톡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보편성이 생겨버리잖아요. 네. 고발한다는 얘기 얼마나 무서워요, 민주당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의도를 모르고 앞에 나와서 이제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다 양문석 그분 유명하잖아요. 어우, 그날 승질 내고 네. 막 기자한테 반말하다가 막 서로 싸우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수준을 올리라 그랬나요? 그 그랬었던 사전 것 같은데. 그렇죠. 수준을 높여 이렇게 수준 반말을 높여. 했단 네. 말이에요. 자기가 말이 안 먹히니까.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이런 아주 중요한 민감한 얘기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의원이 수준이 전용기, 양문석의 김현, 아까 그 국가기관 가지고 출입증 달라고 떼썼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김현 의원은 유래가 깊죠. 네. 대리기사하고 네, 싸우고. 옛날 세월호 네. 특검 때도 그 국조특위 때도 장난 그래서 아니었습니다. 공천 한번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네, 네. 8년 만에 국회 다시 온 사람인데 민주당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이제 여론조사 몇 개 나왔잖아요. 네, 그 네, 얘기를 네.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그 여론조사를 그 그림 아까 보내드렸던 여론조사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요거 좀 자세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제가 이제부터 좀 네. 말을 많이 할게요. 아까 요 옆에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한동훈 정치생명 끝났다 뭐 크크크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요게 오늘 데일리안에서 여론조사 공정에서 한 여론조사를 발표한 결과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재명을 상수로 두고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네 분이 각각 1대1로 대결한 거 그 수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조원 CNI에서 한 것도 하나가 있어요. 근데 비슷합니다. 그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 조사에서는 한 명도 이기지는 못했어요, 이재명을. 근데 김문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제일 붙었고 붙은 순서로 김, 홍, 오, 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제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렇죠. 네. 제가 저걸 왜 떼었나 한번 보세요. 저게 뭐냐면 같은 조사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조사예요. 그쵸, 같은 네. 조사에서. 같은 조사에서. 네. 자, 1월 20일에서 21일 사이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오늘이 23일인가요? 23일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그저께까지 한 건데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광주 전남북의 윤 대통령 지지도를 한번 보세요. 32%예요. 32%. 우리의 상식과 맞습니까? 그쵸. 저게 저 정도 32%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치러진 거의 그러니까 제 기억에 보수 타이틀을 가지고 치러진 선거 최근 선거에서 최고 득표 같은데요.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광주 전남북 합쳐서 11%로 저는 알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13%가 하나 나온 적이 네.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네네. 근데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직무정지돼서 탄핵 의결돼서 가히 계신 분인데 광주 전남북에서 32%가 나온다. 그 조사에서 나온 수치가 그렇고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김, 홍, 오, 한. 그렇죠. 이거는 뭐 한 판단을 해보세요. 이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네, 그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이요. 네, 그다음 사진. 네. 좀 좀 짧네. 확대가 혹시 될까요? 이게 MBS 여론조사인데. 자, 그러면 방금 보여드린 거 하고 데일리한 거 하고 그거 말고요. 그 표예요, 표. 네, 밑에 그 밑에 부분. 밑에 부분을 좀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네, 저 부분이 예, 맞습니다. 요 보실 수 있으면 보실 때 요거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 지금 데일리안에서 오늘 3개가 나왔어요. 데일리안에서 한 거 지금 저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원 CNI에서 한 거. 그거는 김문수 장관이 이재명도 뭐 이겨요. 네, 이긴 조사가 근데 있죠. 거기서도 아주 좋아요. 우리 입장에서 좋은데 거기서도 보면은 광주 전남에서의 이재명과 김문수 1대1 조사 보면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26%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한 후보에 대해서 광주 전남에서 저희 당 후보에 대해서 26% 지지율을 보낸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저희가 이제 보수가 과표집됐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상황이 뭘까 해서 광주 전남에서 저희 당에 대해서 지지 보내는 걸 한번 보자. 이렇게 한번 제가 기준점을 제시한 거니까 보시는 분들 한번 그걸 놓고 보시고 요 두 조사의 특징이 아니라 이 조사는 어떻게 됐느냐? 전화번호를 어떻게 추출했느냐 아니면 ARS냐 면접이냐 이 두 가지로 보잖아요. 자, 전화번호는 RDD 방식으로 그러니까 랜덤으로 다이얼 돌려서 전화 거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면접이 아니라 ARS였어요. 네네. 두 개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RDD 방식의 특징은 전화 그냥 무작위로 거는 거예요. 생성된 번호로. 네네. 그래서 그 번호에 따른 뭐 연령이나 지역 구분은 응답하는 사람이 나 어디 살아, 나 몇 살이야, 나 성별이 뭐야 여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전화 거는 사람이 여기다 걸고 저기다 걸고 뭐 남자한테 걸고 이게 안 돼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그거 이제 알고. 근데 지금 요 표는 NBS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예요. NBS라는 데가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쳐서 하는 조사인데 두 회사씩 번갈아 가면서 한 주씩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또 나왔어요. 근데 이 조사는 휴대전화 그 통신사에서 번호를 안심번호를 받아요. 그쵸? 그래서 면접을 한 겁니다. 아까랑 두 개가 다 달라요. 네. 그렇죠? 완전히 다른 방식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잘 보시고 제가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번호를 줄 때 통신사에서 연령, 성별, 지역 나눠서 준다. 비율에 맞춰서. 그게 RDD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자, 근데 아까 그 표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전체 후보에 대해서 그 1대1 조사는 없어요. 네. 1대1 조사는 없고 그냥 단순 나열해서 이 후보들이 어쩌냐 보는데 제가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이재명,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사람 이름별로 쭉 했을 때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28이고 김문수 14, 홍준표 7, 오세훈 6, 한동훈 6 이렇게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단순하게 그냥 물어본 거니까 이제 요 정도다 이제 감을 잡으시고 제가 왜 적어 보여드리냐면 여기서는 누구 대 누구 이렇게 1대1로 안 하고 자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조국신당 후보 있으면 누구 찍으실래요 하고 지역별로 다 물어보고 전국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표에 보이실 거예요. 좀 작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후보 38, 국민의힘 후보 35, 조국혁신당 후보 2, 개혁신당 후보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저희 당에서 후보가 내면 이 정도로 많이 따라붙은 상황이에요. 굉장히 고무적인데 여기서 한번 보잔 말이에요. 아까 김문수 후보 26%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26% 나왔죠. 그다음에 저 광주 전남북에서 그리고 윤 대통령 지지율 32% 나온 데도 있었잖아요. 호남에서. 근데 여기 봐요. 국민의 후보에 대해서 지지한다 하는 광주 전라의 숫자 저기 밑에 있죠. 광주 전라 옆에 보면 6이에요. 6. 100명 중에 6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거랑 최소 4배 차 4분의 1이잖아요. 네네. 더 작게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랑 보면 5분의 1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요걸 또 생각해야 돼요. 조국혁신당은 9%예요. 민주당 55%고. 네. 조국혁신당에서 후보 안 내면 이게 일로 흡수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우리 상식에 맞지 않나. 저는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지지율 가지고 야 드디어 김문수가 이재명 이기는 게 하나 나왔다. 이래가지고 흥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우리가 좀 이긴다 하더라도 조국신당 지지율이 최소 7, 8%가 나와요. 네. 결국 야권이 글로 뭉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이 둘 합친 것만큼 지금 민주당을 이기고 있어야 돼요. 한 10% 이기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사기를 올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차원은 굉장히 좋지만 네. 이거 이겼네. 민주당 이재명 이신 가면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굉장히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조국신당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숫자를 자꾸 숫자 자체로만 본다. 네. 이 뒤를 꼭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론조사 관련돼서는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일단 첫 번째는요. 여론조사는 저희가 굉장히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사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숫자를 봐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사실 여론조사 경향이요. 여론조사 전문가들 오랫동안 분석하신 전문가들조차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도저히 판단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옵니다. 보통은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요,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응답자들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 경향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정당 지지율을 묻고 나서 그다음 두 번째 질문에서 뭐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슈에 대해서 자기 정당 지지율에 맞는 응답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뭐 모름 또는 뭐 밝히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뭐 찬성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경향성을 좀, 그러니까 일관성 없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예, 그 현실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 수치에 너무 취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원하는 수치가 안 나왔다고 해서 이거 잘못된 여론조사 얘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거에 보면 경향성은 딱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결집하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정체되고 있는 건 확실한 흐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반론할 여지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이제 결론을 그래도 추출해야 되니까 네. 제가 아까 김홍오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정치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정치 고관여층에 대해서 물어본 그 순서가 맞아요. 네네. 예,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정치 고관여층만 투표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제가 왜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꼭 얘기하냐면 당 경선 과정에서는 정치 고관여층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네, 그건 그러니까 확실합니다. 당 경선 과정과 투표하고 이 선거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네. 당 경선 과정 통과할 때는 지금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말이죠, 뭐하고 연동되어 있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이 김홍오한의 이 순서와 정비례하고 있는 게 뭐냐? 결국 윤 대통령과의 관계일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과의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으냐, 네. 거리가 가까우냐의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김문수 장관은 현직 윤석열 내각의 일원이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여러 가지 정치 행보에 있어서 가장 지지 의사를 밝혔던 분이고, 장관 되고 나서 보였던 여러 가지 꼿꼿한 행동들,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굴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개헌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 국무위원들 보고 뭐 일어나라고 했나요? 네. 그때도 전혀 응대를 안 하고 잘 이런 안 일어났죠. 모습들이 대단히 그 인상 깊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죠. 홍준표 시장 대해서 잘 아실 거고, 오 시장에 대해서 아실 거고, 한동훈 대표와 말할 네. 것도 없고. 그러면 갑자기 김문수 후보가 왜 이렇게 서울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서 순서가 이렇게 됐느냐? 그동안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처음 여론조사에 대선 후보에 대해 그 조사에서 이름을 올린 게 작년 9월 27일에 있었던 갤럽 조사가 처음이에요. 네, 처음입니다. 그때 2%였어요. 장관 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때 아마 민주당 의원들하고 그 우리나라 그 뭐 일제 시대 때 한국이나 국적이 뭐냐 아마 네, 그거 가지고 그것 그 때문에, 논란이 네. 있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김문수 대차다 막 이런 평을 받았는데, 그러다 갑자기 지금 한 2, 3주 전부터 갑자기 네. 여권 1위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윤 대통령과 관련한 지표하고 좀 연결을 지어보자고요.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하고서 거의 크리스마스 정도 때까지는 완전히 저희 당이 바닥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완전히 비난 여론만 있고 완전히 보수가 침잠했을 때예요. 그러다가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얘기 나오고 막 그 기점이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었던 걸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제일 네, 컸던 것 줄탄핵 같습니다. 거기서 기점을 해서 약간씩 반등을 하기 시작을 네.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 발산,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구구의 결단이었다, 뭐 이런 거 더하기,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 그 영상에서 보여준 정말 너무나 이거 너무 심했다 네. 하는 그런 어떤 동정 여론, 비난 여론, 그다음 민주당의 이 갑질, 네. 줄탄핵부터 시작해서 무슨 정청래가 윤 대통령 사형 선고 받을 테니까 걱정 말라는 둥, 네. 이성윤이 뭐 경찰 보고 총 맞을 각오로 가서 뭐 끌어내라는 둥,
뭐 박지원이 김건희 여사 잡아간 다음에 남은 토리는 내가 입양한다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국민들이 탁탁탁 꽂히는 거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뭔가 좀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여론이 올라왔잖아요. 네. 이거 그대로 김문수 후보한테 갔다고 보면 돼요. 저도 그렇게 보는 게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경향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두 가지라고 저희는 들었거든요. 하나는 정치가 받기 시작하면 그 정당 또는 그 정치인은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고 또 다른 거는 동정을 받기 시작하면 지지율이 굉장히 결집하고 올라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파생 효과를 낳는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딱 민주당이 일단 조롱을 너무 많이 했고 그 조롱에 대한 반발 심리가 많이 생겼고요. 특히 저는 주변에 뭐 반려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박지원 의원의 그 토리 발언은 굉장히 분노하시더라고요, 진짜로. 당연하죠. 그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네, 그거는 진짜 이거는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원내 하더라고요. 최고령 전쟁.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율 1위는 실체가 있어요. 네. 일단 그것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세를 그대로 받았다는 의미는 꽤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될 경우에 대체자로 김문수 장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윤석열 대통령 지원하시던 주변 그룹들이 김문수 장관을 중심으로 지금 뭉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판 과정에서 오늘도 이제 김용 장관이라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보여주는 모습 또 이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죠. 검찰에서의 어떤 수사 응대라든지 그 이후 뭐 기소됐을 경우에 법정에서의 모습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잔 말이에요. 변수가 이제 생겼어요.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변화 여부가 김문수 장관의 지지세의 유지 또는 다른 분들의 지지세의 이 등락 이걸 결정한다. 이 변수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연동된다 보는데 제가 또 하나 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리로 이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직선이지 한 사람은 여긴 내려간다 여기는 올라갔다 이 사람 내려가고 이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예. 1차 방정식이 네. 이렇게 마이너스가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의 차이지 이게 막 이렇게 들쑥날쑥되기가 어렵다 이분들이. 결론은 뭐냐면 아까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랬잖아요. 한동훈 대표 정치생명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물론 제가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데 제 논리에 따른다면은 모른다. 그다음에 아까 저 댓글에도 있는데 이따 읽어드릴게요. NBS 조사만 봐도요. 한동훈 대표가 자 김문수 후보 빼고 김문수 장관 빼고 766이에요. 홍오한이 766 나와 있죠.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보수가 진보보다 훨씬 더 많이 응답을 했어요. 거기서도 네. 그 조사에서도 NBS 조사에서도.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김문수 후보의 1위는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시점에서 여권 보수 지지층 내 여론을 보면. 근데 나머지 세 분들 중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지세가 제일 높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정도로 봐요. 왜 그렇게 보냐면 저 여론조사조차 많은 사람들이 보수인 사람들이 많이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과표집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예. 지역별로 잘 쪼개서 아까 광주 전남 지지율은 상식에 맞게 나왔는데 다른 데 보면은 조금씩 다릅니다. 적어도 제가 쭉 우리 김 부대변인하고 팀을 이뤄서 쭉 진짜 여론조사만 맨날 본 게 지금 몇 년입니까? 이거랑 안 맞는 게 조금씩 있어요. 조사를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이건 조사가 잘못된 거랑은 네.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네. 조사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균질하게 섞여서 받아주는지 이 여부는 조사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변수가 앞에 있다. 네. 예.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응원하신 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이 방송은. 절대로 이 결과에 대해서 아유 한동훈 어떡하냐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해야 될 거는 일단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거를 뭐 부정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정확하게 보고 왜 이렇게 나왔지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론조사상 지금 현재 응답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요즘은 뭐라 그러냐면 샤우트 보수, 샤우트 진보라 그래요. 큰 목소리 내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뭐 제가 지난번 백 변호사님이랑 방송했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매우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만큼 강도가 높아졌는데요. 이 강도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응답하게 되면 여론조사상으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고 적극적으로 여론조사 응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여론조사에서 유리하지만 선거에서 유리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강성적인 정치적 성향을 띠신 분들은 주변 분들 설득하는 게 잘 안 돼요. 확장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민기획이라는 그 정치 컨설팅 업체 박성민 대표라고 네, 계시잖아요. 아주 그분이 유명하시죠. 아주 저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제 김현정 라디오에 나가서 한 말씀이 저한테 꽂혔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 선거는 75% 이상 그 투표율이 되지 않느냐. 네. 77%가 두 번 다 넘었거든요. 문재인 될 때, 그다음 유석열 네네. 대통령 될 때.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응답하는 사람들과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균질하냐 이게 같으냐 그 열기가 그렇죠. 전 국민의 5분의 4가 투표를 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그 투표에 따른 결과를 보는 이 모집단하고 네. 여론조사에 지금 이 순간 응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치에 굉장히 좀 반응을 잘하는 이분들과 이게 균질하냐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선 투표는 30% 정도 된다. 그러면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정치에 이 과하게 좀 예민하게 정치에 관심도 많으시고 고관여층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응답했을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 높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여론조사는 그런 전제가 맞다고 한다면 박성민 대표의 얘기처럼 여론조사의 결과와 지금 투표했을 때의 결과가 많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 대선도 보면요, 요번에 많이 틀렸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민주당이 과하게 해서 뭐 해리스가 거의 뭐 이겼네, 트럼프 네. 끝났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완사이드하게 졌어요. 네, 완전히 전국 졌죠. 투표 숫자도 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만 갖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니까 확실한 것만 보고 가자. 네.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네. 이렇게 정확한 말씀드리고. 분석인 것 같습니다.